네, 다사다난했던 2015년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 주목받았던 인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이슈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네. 일단 지난 4월에 있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우리 정치권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올랐던 정치인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8명이 거론됐는데요. 그때 거의 친박계의 핵심 인사들이어서 아주 그 파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홍문정, 홍준표, 그리고 이병기, 이완구 그래서 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장 3명이 거론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한 달 반 동안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으로 28, 90%대까지, 그러니까 20%로 처음으로 내려가고 친박계가 상당히 입장이 어려워진 반면에 비박계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판의 판도도 바뀌고 대권의 판도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번 회오릿바람이었죠. 네, 당시에 현직 이제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 이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 네. 충청 대망론을 이끌던 사람인데 이제 이번 그 당시 사건으로 결국 총리직까지 사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리 지명될 때까지만 해도 충청도 대망론, 곧 이완구 대망론이 상당히 그랬죠. 크게 예. 이제 부풀어 올랐죠.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그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이완구 대표가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원내대표라는 극찬을 받다가 총리로 지명을 받고 정점에 오르는 순간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간의 친분 관계가 나오고 음료수 안에 든 3천만 원을 받았느냐 네. 맞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제 낙마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63일 만에 낙마하면서 대한민국 최단기 총리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면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충청도 사람들의 기대를 걸었던 어떤 대망론이 팍 꺾이는 그런 또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네. 이완구 전 총리와 함께 또 충청권 대망론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네. 사실 반기문 대망론 아직까지도 좀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아슬아슬했었죠. 그래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하고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성완종 기업이 오히려 충청포럼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뒤에서 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다했지만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는 상당히 반기문 바람이 세게 불고 있죠.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다시피 세계 외교가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크게 부각이 됐고 더구나 이제 원만한 성품이고 비호남이나 이런 점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또 최근에 국제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완구 대망론 이후에 반기문 대망론 다시 이제 확 뜨고 있죠. 네. 다만 마지막으로 과연 그동안에 우리나라 총리 출신이라든지 외교관 출신들이 어려웠던 이유, 말하자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권 주자의 조건인 내공이라는 독특한 그런 조건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력이 있는지, 이건 아직도 이제 미지수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모나 관료처럼 그런 느낌이었다가 요즘 서서히 좀 정치인의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아니다, 아직까지 좀 물정치다,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놓고 계신지요? 그동안에 상당히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다가 12월 22일, 그러니까 나흘 전이죠, 현지 시각으로 유엔 뉴욕에서 특파원들, 한국 특파원들과 이례적으로 본인이 자청하는 기자회견을 1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처음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워낙 내용이 재밌어서 하나 읽어드리면요. 네. 네.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엄청나다. 홍수나 쓰나미가 났을 때 물은 단단한 쇠도 구부러뜨리고 큰 나무로 쓰러뜨린다. 나는 상선 약속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지만 힘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쓴다. 내가 조용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인다. 라고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력했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6월이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럼 대선까지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뜻을 한번 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뉴욕에서 주의 참모들이 말렸지만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해석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메시지를 좀 던졌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네. 국내에 뭔가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 발언을 좀 들어보더라도 확실히 화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화법이 좀 변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 한층 더 다가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말투는 이제 아예 대권은 거론도 하지 마라. 선을 그리고, 그었죠, 사실. 예, 선을 확실히 그었죠. 그리고 여론조사 대권 주자에 내 대상을 아예 제외시켜달라라고 네. 확실히 선을 그었지만 지금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법도 방금 들었다시피 과거의 반기문답지 않은 그런 상당히 강한 반기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 앞으로 새해 들면 조금씩 슬로우 템포로 그 발언의 강도, 화법이 조금 더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 한해 이제 정치권 논란 속에서 주목받았던 인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본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얘기를 역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올 한해가 이 문 대표에게 천당과 지옥을 오간 한 해였다는 평가가 역시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정치적 입지에 그렇죠, 있어서 이번 예. 당 대표직에 예, 관련된 당 얘기예요. 예. 대표가 되고 그리고 당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그야말로 천당이었죠. 그리고 혁신위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모든 야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 보였지만 이후로 계속 이제 당내에서 비주류가 공격을 하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신당까지 만드는 이 와중에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입지에 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즉 대권만 가지려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입지가 넓어졌을 텐데 당권, 대권을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그게 본인 입지를 훨씬 더 협소하게 생각했다. 어쨌든 그러나 본인은 내년 총선까지는 확실하게 당권을 갖고 가겠다. 당권은 곧 공천권이거든요. 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내년 총선도 있고 그 후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당권을 끌고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 즉 야권에 대한 부재론. 내가 과연 지난번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무려 48%라는 엄청난 득표력을 했는데 나만큼 그래도 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야권에는 없지 않느냐. 비록 내가 지금 비바람을 맞고는 있지만 이대로 꾸준히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결국엔 후배는 나밖에 없고 결국 이 양자택일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는 나와 견줄 만한 막강한 주자는 없다라는 상당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사실은 좀 다르죠. 지금 상황들이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까지 맹렬하게 정면 돌파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문 대표와 이제 갈라선 사람이죠. 안철수 의원 얘기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전국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전 대표에게도 참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주 간철수를 간만 본다 했지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나가는 강철수로 변하더니 최근에는 신당까지 청사진까지 밝히면서 완전히 깡철수로 변할 정도로 아주 네. 시말로 깡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지금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현상과 약간 비슷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틀을 깨뜨린다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정치인, 여야 정치인들은 상당히 똑똑하고 강하고 강력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지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온다.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록 물처럼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버리한 측면까지도 심지어는 보이지만 그래도 안철수밖에 없지 않느냐. 새로운 정치를 뭔가 좀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지난 대선에 있어서 다시 불을 붙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바람은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의 대권의 입장에서는 득이 됐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라든지 다른 여권의 야권의 복잡한 상황에 밀려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라든지 그다음 박원순 대표에 밀려서 3, 4위권으로 대권 주자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전격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대표 혁신 전당대회를 요구하면서 야권 전체가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마침내 탈당을 하면서 완전히 전국적인 태풍이 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선 주자도 지금 올라선 데다가 특히 야권의 태풍이고 문이자 정치 1번지를 호남에서 그리고 뭐 불과 일주일 10일 전에 비해서 지지도가 지금 2배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득 정도가 아니라 일거삼득의 현상을 지금 톡톡히 맛보고 있는 거죠. 네. 안풍, 안철수 바람, 이제 강철수 바람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총선 한 100일 좀 넘게 남았어요. 한 107일 정도 남았나요? 100일 넘게 남은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실제로 지금 야권에 대한 부재로는 바로 안철수를 불러일으켰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욕구가 일으켰는데 다만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안철수 딜레마인데 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구 정치인들, 탈당한 의원들을 모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 방면에 새 정치는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선 정치가 되고자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하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참신한 인재, 이 인재를 어느 정도 발굴해내고 발탁해내느냐 이게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야권의 굵직한 두 정치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여권에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보통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좀 고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듬직하지 않습니까? 덩치도 크고 김무성 대표가 그리고 상당히 또 정치력을 또 입증했고 그리고 또 보수 정당의 대표답지 않게 상당히 또 개혁적인 마인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리더십의 장점이 많고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쭉 오면서 부동의 1, 2위를 사실상 굳혔습니다. 이제 차기 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자리를 굳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건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유승민 파동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밀리고 심지어는 굴종적인 모습까지 보여줬고 거기다가 후속따로 사회 문제까지 그런 연루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 상당히 자리를 굳혔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저로 찬스 아니면 오히려 상처가 만신창에 대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관건은 내년 4월 총선인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총선은 정말 대권 주자로 대통령으로서 반열에 우뚝 서느냐 아니면은 겨우 정치력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이 판단의 갈래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총력을 다하는 거죠. 네. 유승민 사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 역시 올 하반기에 주목받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치적 이념 다우른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그 사태들이 앞으로 이제 이 유 의원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중요한 바로미터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여전히 본인의 강력한 통치 권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레임덕의 징후가 보이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당선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네. 바로미터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당내 소장 개혁파들이 있다시피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괜찮은 사실 정치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신의 정치인지 아니면 괜찮은 정치인지 지금 대구 경북 민심도 상당히 반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유승민 대표의 당락 여부는 박근혜 대표의 어떤 통치력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민심 그리고 총선에 대한 이후 어떤 국정 운영의 친박 중심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유승민 본인으로 해서도 만약에 다음에 당선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권 주자로서 우뚝 설 수 있지만 만약에 낙선이 된다면 정치 생명은 사실상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네. 역시 정치인은 표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또 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장님께서 이 정치권에서 내년에 주목해볼 인물을 이 인물들 제외하고 나서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고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손학규라고 봅니다. 결국은 야권 내부에서도 대안이 없고 대권 전체에서도 지금 흥행 카드로서는 손학규만한 사람이 없다. 네. 비록 강진의 흙집에 칩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신당이 의외로 탄력을 받게 되고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부상이 된다면은 총선 때 지원 유세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충분히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손학규라는 이름인 총선 그리고 이후 대선 때 중요한 상수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